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려 4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하고 막 열광적인 파티에 막 도착을 한 거예요. 네, 아주 오래된 파티죠.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익숙한 언어로 막 떠들고, 아, 내가 네 애비다, 막 이런 농담 던지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약간 여러분만 덩그러니 서서, 저게 다 무슨 소리지? 저 빛나는 형광 막대기는 왜 들고 있는 거지? 하고 어리둥절해하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맞아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미 그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로 가득한 파티장 한가운데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리듬을 타고 들어가야 할지 진짜 막막한 그 느낌이죠. 네, 바로 그 40년 된 파티가 현재까지 흥행 수익만 13조 원을 훌쩍 넘긴 거대한 문화 현상, 스타워즈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쥐어드릴 게 바로 이 거대한 파티장의 VIP 패스거든요. 오, VIP 패스요? 네네. 단순히 그 지루한 우주 역사책 연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읊어드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 미션은 9편에 달하는 본편 에피소드의 완벽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세계관을 관통하는 진짜 철학이 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네요. 게다가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대체 무슨 순서로 봐야 서사의 카타르시스를 제일 크게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팬덤은 특정 시리즈를 두고 거의 종교 전쟁 수준으로 치열하게 싸우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까지 다 짚어드릴 거거든요. 사실 스타워즈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방대한 규모랑 쌓여온 세월 때문에 오히려 섣불리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진짜 많죠. 맞아요.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을 쭉 거치고 나면 왜 이 스토리가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가지고 세대를 관통하는 현대 신화로 자리 잡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거대한 서사의 뼈대를 딱 잡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스죠. 아, 보스. 스타워즈의 핵심이죠. 네. 영화를 단 한 편도 안 본 사람조차 그 포스가 함께 하기를, 이 대사는 다들 알잖아요.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다이하고 시스라는 두 집단이 결국 이 포스라는 걸 두고 수천 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이 포스라는 게 영웅들이 쓰는 일종의 마법이나 염력 같은 물리적인 초능력인 건가요? 아, 그게 포스를 단순히 물건을 막 띄우거나 손에서 번개를 쏘는 마법적인 힘으로만 본다면 그건 스타워즈가 가진 본질의 절반만 이해하신 셈입니다. 절반만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뭔가요?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포스는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사물을 보이지 않게 연결하는 거대하고 초자연적인 에너지장이거든요. 약간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운, 그 기나 만물에 깃든 생명력 자체와도 맥락이 아주 깊게 닿아 있죠. 아, 기 같은 거군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 서사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대하고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다이와 시스의 철학이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지거든요. 잠깐만요. 우주의 모든 생성체를 연결하는 에너지 장이라면, 그러니까 마침 우주 전체에 쫙 깔려있는 거대한 와이파이망 같은 건가요? 와이파이망요? 네, 그러니까 제다이는 이 네트워크를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사람들이고, 시스는 이걸 억지로 해킹을 해가지고 남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악질 해커들인 셈이군요. 아, 와이파이라는 접근도 그렇죠. 직관적이고 재밌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보다는 거대한 바다를 상상하시는 편이 포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정확합니다. 바다요. 우주에 있는 바다요? 네, 와이파이는 결국 인공적인 기술의 산물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포스는 철저하게 자연적이고 태초부터 존재해온 생명력의 근원이거든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그 포스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서 같이 헤엄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아,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다이는 그 바다의 자연스러운 해류에 자기 몸을 맡기고 흐름을 타면서 공존하는 법을 수련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시스는 거기에 억지로 거대한 댐을 짓고 막 폭력적인 펌프를 돌려서 그 바닷물을 오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강제로 끌어다 쓰려는 쪽에 가깝죠. 아하, 그러니까 우주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느냐, 아니면 철저히 내 욕망대로 통제하고 착취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딱 들으니까 제다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막 감정 통제에 무서울 정도로 집착을 하는지 이제 확 이해가 가네요. 그 제다이 마스터 요다가 남긴 엄청나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해보겠다는 건 없다. 아주 명대사죠. 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그냥 자신감을 가져라 약간 이런 뻔한 조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바다의 비유를 딱 대입해 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오, 어떻게 다르게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면 그 거친 해류에 확 휩쓸려 버릴 테니까 아예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그 포스의 흐름에 온전히 내 몸을 던져라 이런 뜻이었군요. 와, 완벽한 해석입니다. 제다이의 철학, 지금 라이트 사이드는 불교의 선사상이나 스토아파의 철학하고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집착을 버리고 두려움을 비워내면서 우주의 거대한 의지에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아주 고도의 수양 과정인 거죠. 네네, 비워내는 과정이군요. 반면에 시스는 다크 사이드를 따릅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 증오,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그 아주 강렬한 소유욕 같은 원초적인 감정들을 연료로 삼거든요. 어우, 듣기만 해도 되게 파괴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발생하는데 단기적이고 파괴적인 그 힘 자체는 다크 사이드가 훨씬 더 빠르고 압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아, 진짜요? 왜 그런 거죠? 감정의 폭발은 즉각적인 아드레날린과 에너지를 주니까요.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솟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다크사이드의 유혹에 빠지기가 그렇게 쉽고도 무서운 거군요. 그 약간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챙겨 먹는 건 진짜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치킨에 손 뻗는 건 순식간인 것처럼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런 유혹입니다. 자, 이렇게 포스와 제다이의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고 나니까 당장 영화를 틀어서 막 확인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입문자들이 제일 크게 좌절하는 진입장벽을 딱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청 순서의 딜레마예요. 시청 순서 이거 진짜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이야기는 1편부터 순서대로 쭉 보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스타워즈 팬들은 자꾸 1편이 아니라 4편부터 보라고 엄청 강요에 가까운 조언을 한단 말이죠. 솔직히 소설책을 샀는데 작가가 예산 부족하다고 4장부터 출판한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현대 관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1977년 당시의 영화 산업 현실, 그리고 기술적 한계라는 맥락에서 딱 살펴보면 모든 게 되게 명확해집니다. 기술적 한계요? 네, 스타워즈 창조자인 조지 루카스 감독의 머릿속에는 애초부터 9부작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 역사책이 다 기획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70년대 후반의 그 아날로그 특수효과 기술하고 한정된 예산으로는 그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스크린에 구현할 방법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아, 시작 부분 스케일이 너무 컸나요? 수만 명의 제다이가 활약하고 거대한 은하공화국이 막 번영하던 시절이 1편의 배경이거든요.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무리였죠. 그니까 감독 머릿속에는 엄청난 세계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눈앞에 그려낼 붓이랑 물감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 루카스는 그 9부작 중에서 그나마 당대의 기술력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또 스토리적으로도 비교적 독립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중간 허리 부분, 즉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부터 세상에 내놓는 엄청난 모험을 한 겁니다. 와, 일종의 거대한 테스트이자 승부수였네요. 맞아요. 근데 그 승부수가 말 그대로 전 세계 영화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그 덕분에 막대한 자본이 모여서 에피소드 5, 6편이 연달아 제작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 세 편이 루크 스카이워커가 활약하는 오리지널 3부작입니다. 오, 그럼 1, 2, 3편은 어떻게 된 건가요? 4편 개봉 이후 무려 22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흐른 뒤에요.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CG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199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조지 루카스는 자기가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드디어 스크린에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린 거군요. 네, 그렇게 다스베이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다루는 에피소드 1, 2, 3, 즉 프리퀄 3부작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후에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인수한 뒤에 에피소드 7, 8, 9인 시퀄 3부작까지 제작을 하면서 총 9편의 거대한 스카이워커 사과가 비로소 완성된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여정이네요. 그럼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모든 에피소드가 다 완성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스토리 연대기 순서대로
1편부터 9편까지 쭉 달리는 게 서사 이해하기엔 제일 논리적이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국내 최대 팬 커뮤니티 중 하나인 다스베이더 갤러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드코어 팬덤에서는 절대적으로 4, 5, 6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 2, 3편을 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왜 굳이 아날로그 특수효과가 쓰인 그 오래된 옛날 영화부터 봐야만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단순히 어떤 팬들의 향수병이 아니라요. 철저히 영화적인 서사 구조의 장치, 그리고 매체 환경의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각적인 역체감의 문제예요. 역체감이요? 아, 그래픽 퀄리티 말씀이신가요? 네. 1999년 이후에 만들어진 프리퀄 3부작은 거대한 그린스크린에 화려한 풀 3D CGI로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아주 매끄럽고 현대적인 비주얼이죠. 근데 그거를 먼저 보고 나서 1977년에 제작된 미니어처 모형이랑 실리콘 마스크로 만들어진 4편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어우, 시각적인 퀄리티가 갑자기 수십 년 전으로 확 후퇴해버리니까 이야기의 시점은 막 미래로 전진하고 있는데 기술력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괴리감 때문에 몰입이 완전히 깨져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개봉 순서대로 봐야만 영화의 특수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시각적 쾌감을 서사의 흐름하고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서스펜스의 보존입니다. 서스펜스의 보존이요? 아, 오, 설마 그 유명한 대사 때문입니까? 네, 다들 아시는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 후반부에 등장하는 영화 사상 최고의 반전 말입니다. 주인공 룩 스카이워커가 은하계의 절대악인 다스베이더랑 사투를 벌이다가 궁지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스베이더가 딱 말하죠. 내가 네 애비다. 캬, 진짜 전설적인 대사죠. 이 대사는 단순히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얕은 기믹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선인 줄 알았던 주인공의 뿌리가 사실은 절대 악에 닿아 있다는 그 선악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스토리텔링의 핵심 동력이거든요. 잠깐만요. 만약에 프리퀄인 1, 2, 3편을 시간 순서대로 먼저 봐버리면 그 아주 정의롭고 훌륭한 제다이였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어떻게 어둠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스베이더라는 괴물로 타락하는지 그 비극적인 궤적을 관객이 이미 다 목격해버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관객은 루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완벽하게 다 아는 전지적인 상태에서 오리지널 3부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정작 에피소드 5에서 다스베이더가 딱 자기 정체를 밝힐 때 관객은 난 벌써 다 아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하품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 엄청난 서사적 충격과 감정의 폭발이 그 순간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캐릭터의 감정에 온전히 동화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4, 5, 6편을 통해서 루크의 관점에서 세상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1, 2, 3편을 통해서 그 과거의 비극을 마주하는 이 개봉 순서가 절대적인 정답이네요.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네, 서사의 본질 경험하는 측면에서는 개봉 순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시청 순서까지 딱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번 깊이 있는 탐구의 진짜 목표인 모든 에피소드의 완벽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좋죠. 이 세 개의 3부작, 그러니까 3세대에 걸친 장대한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딱 뜯어보면 참 흥미롭거든요. 먼저 오리지널 3부작, 4편에서 6편은 변방의 시골 청년 루크 스카이워커가 스승을 만나서 제다이로 성장하고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며 아버지를 구원하는 아주 전형적이고도 완벽한 고전적 영웅의 여정을 따르고 있고요. 네, 완벽한 신화적 구조죠. 그다음 프리퀄 3부작 1편에서 3편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졌던 그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개인적인 집착이랑 거대한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서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그린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어두운 이야기죠. 마지막 시퀄 3부작 7편에서 9편은 레이, 핀, 카일로 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유산과 은하제국의 잔재인 퍼스트 오더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고요. 제 요약 어떤가요? 훌륭한 구조적 요약입니다. 특히 그 프리퀄 3부작은 단순히 영호 한 명의 타락이 아니라요. 수천 년간 유지되던 민주주의 공화국이 어떻게 내부의 부패와 대중의 묵인 속에서 스스로 파시즘 독재 제국으로 변모해 가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정치 철학적 텍스트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오, 어떤 거죠?
이 모든 에피소드가 다 팬들한테 똑같이 칭송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인수한 이후에 내놓은 시퀄 3부작을 둘러싼 팬덤의 반응을 딱 보면 이건 뭐 단순히 영화가 좀 아쉽네 이런 호불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거부감이 막 익히거든요. 네, 팬덤 내부의 이 뜨거운 갈등 현상은 진짜 그 자체로 분석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새로 유입된 일부 관객들은 이 시퀄 3부작이 압도적인 현대적 시각 효과를 보여주고 또 여성이나 유색인종 같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오래된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아주 잘 불어넣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네, 현대적인 감각이긴 하죠. 하지만 이 세계관을 수십 년간 지켜온 하드코어 커뮤니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기존 팬들은 그토록 시퀄 시리즈를 가혹하게 비판하는 걸까요? 그냥 예전 자기들이 좋아하던 캐릭터들이 주인공이 아니라서 약간 텃세를 부리는 건가요? 텃세라기보다는요. 본질적인 불만의 원인은 레거시 캐릭터, 즉 과거의 전설적인 영웅들을 다루는 제작진의 태도와 서사적 해체 방식에 있습니다. 서사적 해체요? 네, 기존 팬들은 오리지널 3부작에서 진짜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은하계 평화를 이룩했던 루크 스카이워커나 한 솔로 같은 영웅들의 성취를 거의 신화처럼 여겨왔거든요. 영웅 그 자체죠. 그런데 시퀄 시리즈에서는 이 영웅들이 과거의 실패에 짓눌려서 막 은둔하거나 아주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대인 레이나 다른 캐릭터들의 서사를 인위적으로 띄워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40년 동안 사랑해온 기존 영웅들의 서사와 인격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짓밟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막 존경하고 응원했던 나의 영웅을 바보로 전락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캐릭터를 개연성도 없이 억지로 막 끼워 넣었다고 느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전개보다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메시지를 주입하는데 더 급급했다는 날선 비판들도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팬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죠. 다스베이더 갤러리 같은 열성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디즈니의 시퀄 3부작을 아예 스타워즈의 공식 역사, 즉 캐논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적인 거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영화사에서 공식으로 만든 건데도요? 네, 막대한 자본에 투입된 공식 영화를 그냥 아주 비싼 팬픽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새로 입문하려는 사람들한테조차 7, 8, 9편은 세계관을 다 망치니까 굳이 안 봐도 된다 이러면서 관람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죠. 와,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딱 도장을 찍어서 내놓은 역사를 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한다니 이건 진짜 영화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네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긴 합니다. 표관한 역설적으로요, 이 치열한 분노와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타워즈가 단순한 팝콘 블록버스터가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해져요. 누군가한테는 가치관의 척도고 수십 년을 함께 나이 먹어온 내 친구이며 나아가서 어떤 숭고한 믿음을 담은 종교에 가까운 문화현상이라는 증거잖아요. 내가 평생 믿어온 신화의 재단이 무너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스크린 너머의 허구적 인물들이 겪는 운명이 현실 세계의 관객들한테는 어떤 실제 역사나 자기 가족의 일처럼 엄청 무겁고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성공한 신화가 가지는 진짜 힘이겠죠. 자, 가족의 일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문득 저희가 확보한 에드로맥스에서 제공한 스타워즈 인물관계도 자료가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 복잡한 가계도 말씀이시군요. 네. 뭐 포스의 철학이니 영웅의 여정이니 방금 전까지 다 거창하게 포장해서 얘기했지만 그 복잡한 관계도의 뼈대를 앙상하게 싹 발라내고 팩트만 딱 놓고 보면 말이죠. 네네. 이 거대한 우주 서사시 결국 스케일만 우주급일 뿐이지 그 본질은 지독한 가족 막장극 아닙니까? 우주적 스케일의 셰익스피어 비극이라고 해두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이 은하계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또 반대로 구원해내는 그 이야기의 거대한 축은 철저하게 두 가문에 얽히고 설킨 핏줄에서 비롯되거든요. 어느 가문인가요? 바로 스카이워커 가문과 펠퍼틴 가문입니다. 진짜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죠. 그 시미 스카이워커가 낳은 아들 아나킨이 우주 최고의 악당 다스베이더가 되고 또 그 아들인 루크가 아버지를 타락해서 간신히 구원해냅니다. 근데 그 루크의 조카이자 레아 공주의 아들인 벤 솔로는 다시 또 할아버지인 베이더를 숭배하면서 악에 물들잖아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우주를 통째로 독재했던 시브 펠퍼틴 황제가 있는데 놀랍게도 시퀄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그 레이가 알고 보니까 그 펠퍼틴 황제의 복제된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녀격의 혈통이라는 엄청 충격적인 설정까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얽히고 설켰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수조 명의 생명체들이 결국 이 두 집안 사람들이 벌임은 애증의 가족 싸움에 등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혈통주의적 굴레가 스타워즈 세계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드라마틱한 원동력이자 동시에 비평가들한테 가장 자주 지적받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무슨요? 어떤 면에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포스라는 거대한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민주적이고 철학적인 세계관을 딱 제시해 놓고서는 정작 우주의 거대한 운명이나 역사의 큰 흐름은 특정한 유전자, 즉 엄청난 포스 잠재력을 타고난 극소수의 가문 사람들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있으니까요. 진짜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누구든 마음 비우고 해류에 못 맡기면 포스 쓸 수 있다더니 알고 보니까 올림픽 수영 10관왕 유전자를 타고난 집안 사람들만 바다를 독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배신감 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을 더 아찔하게 만드는 건요. 이 본편 9부작의 인물관계도조차도 전체 세계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관의 확장이 어마어마하죠. 로그원이나 한솔로 같은 스피노프 영화들에 클론 전쟁 같은 수십 편짜리 애니메이션? 그리고 최근 대히트를 친 만달로리안 같은 실사 드라마까지 이 거대한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끝없이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방대한 자료를 언제 다 공부해야 하나 벌써부터 막 숨이 막히거든요. 그 지점에서 우리 입문자분들의 부담을 확 덜어줄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적 역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담을 덜어줄 역사가 있나요? 네. 스타워즈 세계관을 탐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레전드와 캐논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의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기 전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소설, 만화책, 게임들이 영화 외적인 빈 공간을 꽉 채우면서 세계관을 무한정 확장해 왔습니다. 팬들이 엄청 좋아했겠네요. 그럼요. 팬들은 당연히 이 방대한 텍스트들을 스타워즈의 진짜 역사로 공부하고 철석같이 믿어왔죠. 일종의 외전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거대한 정식 역사가 아예 되어버린 거군요. 네, 그런데 디즈니가 인수 후에 새로운 시퀄 3부작 영화를 만들려고 딱 보니까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떤 딜레마죠? 기존의 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소설과 게임의 설정들이 너무나도 촘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새로운 창작자들이 마음대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창작의 자유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존 소설에 루크 스카이워커가 결혼해서 언제 누구를 낳았다 이런 설정이 이미 못 박혀 있으면 새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무조건 그 내용에 맞춰서만 영화를 찍어야 하니까 완전 손발이 다 묶인 기분이었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팬덤의 거대한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주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과거 수십 년간 쌓여온 그 방대한 설정과 이야기들을 전부 레전드, 즉 전설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립니다. 묶어서 어떻게 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식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비공식 역사로 확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헐, 진짜요? 네, 그리고 오직 조지 루카스의 영화 6편과 애니메이션 클론 전쟁, 그리고 디즈니 체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품들만을 진짜 공식 역사, 즉 캐논이라고 딱 선포를 했죠. 와, 세상에 40년 동안 교과서라고 철석같이 믿고 막 밑줄 치면서 공부했던 역사책이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올드 팬들의 분노가 진짜 하늘을 찌를 만하네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막 이 거대한 파티장에 들어선 우리 같은 입문자들한테는 완전 엄청난 희소식 아닙니까? 왜냐면 선배들이 40년 동안 풀어놓은 그 산더미 같은 방학 숙제를 디즈니가 전부 리셋해준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셈이죠. 그러니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막 떠도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구세계관, 즉 레전드의 정보량에 미리 겁먹고 압도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현재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공식 영화와 드라마, 즉 캐논 작품들만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편안하게 따라가셔도 스타워즈의 웅장한 매력을 즐기기엔 차고 넘칩니다. 오, 아주 꿀팁입니다. 게다가 2026년 5월에는요. 성공적인 실사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스크린으로 직접 넘어오는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의 개봉도 예정되어 있죠. 이 우주의 팽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하고 거대해 보이던 40년짜리 파티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포스의 바다를 유영하는 제다이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왜 대체 4편부터 봐야 최고의 서스펜스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리고 팬덤이 이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본질적인 이유와 우주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스카이워커 가문의 막장 가족사까지 말이죠. 진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스타워즈는 겉보기엔 화려한 광선검이 부딪히고 첨단 우주선이 폭발하는 SF 오락 영화의 탈을 딱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사의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선과 악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업보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그리고 주어진 운명과 혈통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가? 이런 가장 묵직하고 보편적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프랜차이즈를 넘어서 시대를 관통하는 현대의 텍스트로 살아남은 것이겠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듣고도 아직 스타워즈를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당장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의 플레이 버튼을 주저없이 누르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낯설기만 했던 그 거대한 우주 도서관을 마음껏 탐험할 완벽한 구조의 지도를 여러분은 이미 손에 딱 쥐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장대한 사가를 감상하시면서 머릿속에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9편의 거대한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내내 제다이와 시스, 즉 빛과 어둠은 서로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충돌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려 하고 어둠은 빛을 집어삼키려 하죠. 늘 그래왔죠. 하지만 놀랍게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해서 상대를 우주에서 완전히 박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과 사물을 연결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 포스라면 그 포스가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우주의 균형이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한쪽이 이기는 게 균형이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균형이라는 것은 절대선이 절대악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평면적인 유토피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며 매 순간 끝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그 모순되고 불완전한 상태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포스가 말하는 진짜 균형이 아닐까요? 와, 완벽한 빛도 완벽한 어둠도 애초에 생명력을 가진 우주에서는 불가능한 거군요. 결국 우주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외계의 악당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다크사이드의 유혹과 막 싸우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치열한 삶의 과정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될 우주 대서사시, 그 광활한 바다로 첫 발을 내디딜 충분한 용기와 호기심이 생기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